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영하 10도의 환속의 노인들을 방치하고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다니요. 충격입니다. 평화로운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이 노인 학대 논란으로 국제적인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직접 촬영해 폭로한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마당을 가득 메운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와 고통스러워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 서구 언론은 이를 현대판 노예 노동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진상 파악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프랑스 셰프의 눈에는 지옥의 수용소로 보였던 이곳. 하지만 잠시 후 빨간 고무장갑을 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도대체 산처럼 쌓인 500포기 배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콧대 높은 셰프를 무릎 꿇린 한국의 김장 대작전. 그 충격과 감동의 24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리 듀부아입니다. 미식의 도시 프랑스 파리 8구에서 20년간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오너 셰프입니다. 제 주방은 완벽합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0.1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비드 머신, 그리고 군대처럼 움직이는 15명의 요리사들. 저는 요리란 철저한 통제와 위생, 그리고 과학의 산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의 깊은 산골,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종갓집을 찾은 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발효의 미학을 배우겠다며 호기롭게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쿠킹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흡사 재난 영화의 한 장면, 아니 전쟁터의 야전 병원을 방불케 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때는 11월 말, 영하로 떨어진 기온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새벽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초록색 산맥이 솟아 있었습니다. 배추였습니다. 10포기, 20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500포기, 무게로 치면 1.5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마당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형 식품 공장이나 통조림 회사에서나 볼 법한 물량이었습니다. 맙소사, 이 많은 걸 기계 없이 손으로 한다고? 더 충격적인 건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자동 세척기도, 컨베이어 벨트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수도가와 고무 호스, 그리고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 3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얇은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90도로 굽어 있었죠. 위생관념은 더 끔찍했습니다. 흙이 묻은 배추가 마당에 굴러다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빨간 고무 대야에서는 정체불명의 붉은 국물이 튀고 있었습니다. 제 미슐랭 기준으로는 당장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전통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현대판 노예 노동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효율성은 제로에 가깝고 노동 강도는 살인적인 이 현장을 문화라고 포장하는 건 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해 이 야만적인 현장을 고발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제 한국 여행의 최악의 기억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제가 도망칠 타이밍을 재고 있던 그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탈탈탈탈 거리는 낡은 경운기 소리와 트럭의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출동한 줄 알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무늬 바지, 일명 몸빼를 입은 아주머니, 부대가 특수부대처럼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각자의 칼과 도마를 든 채였죠. 아이고, 형님. 내가 좀 늦었지. 아랫마을 고추 빻아주고 오느라. 순자 엄마, 말 시키지 말고. 이리 와서 무 썰어. 지금 배추물 다 빠지게 생겼어. 그들의 등장은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10명 남짓한 여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더니 앞치마를 두르기가 무섭게 500포기 배추 더미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 주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인가? 급하게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온 사람들인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긴장감이나 근로계약서를 쓰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주인 할머니에게 사과 한 박스, 떡 한 마를 건네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도와주는 가이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저 사람들은 시급을 얼마 받습니까? 주말 새벽 근무에 이런 혹한기 야외 노동이면 최소 시간당 30유로는 줘야 할 텐데요. 인건비만 수천만 원이 깨지겠군요. 가이드는 배를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앙리 씨, 저분들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들이에요.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늘 김 씨네 김장을 도와주면 내일은 박 씨네 가서 도와주는 노동 교환 방식이죠. 품앗이, 노동력 교환.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0포기 김장은 전문가 10명이 붙어도 이틀은 꼬박 걸리는 중노동입니다. 이걸 계약서 한 장 없이 오직 내가 도와주면 너도 도와준다는 암묵적인 신뢰 하나로 해결한다고. 제 서양식 합리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먹튀를 하면, 누군가 게으름을 피우면. 하지만 제 눈앞의 광경은 기이할 정도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무채 썰기 팀이 칼질 소리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타다다닥, 타다다닥. 기계보다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수도가에서는 세척 팀이 배추를 헹궈 공중에 던지면 물빼기 팀이 받아 착착 쌓아 올렸습니다. 거대한 대야 앞에서는 버무리기 팀이 붉은 양념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집단지성의 현장. 심지어 그들은 노동요를 부르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중노동을 하면서 웃을 수 있지?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은 마당 구석에서 벌어지는 양념 제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흡사 화학 실험실, 아니 화생방 훈련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분쇄기 앞에서는 맵싸한 마늘 향과 생강 향이 최루가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운 기운에 연신 기침을 해대며 눈물을 흘렸지만 할머니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늘을 한 바가지씩 기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지 않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야죠. 제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한국 김치는 마늘 힘으로 버티는겨. 이게 항생제고 이게 방부제요. 그녀는 붉은 산처럼 쌓인 고춧가루 포대를 뜯어 거침없이 대야에 부었습니다. 공중으로 붉은 가루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맙소사, 계량도 안 하나? 제 주방에서는 0.1g 단위의 전자저울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가지와 한 줌이 계량 단위였습니다. 소금은 얼마나 넣습니까? 적당히. 젓갈은요? 눈대중으로.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레시피로 어떻게 일정한 맛을 낸단 말인가. 500포기나 되는 배추의 맛이 제각각일 게 뻔했습니다. 그때 총사령관으로 보이는 주인 할머니가 찹쌀로 쓴 끈적한 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산균 밥이야. 애들이 이걸 먹고 자라야 김치가 톡 쏘지. 풀, 샐러드 드레싱에 풀을 넣는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당분을 공급해 발효를 촉진시키는 원리.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생물학자들인가? 그들은 현미경도 배양기도 없었지만 경험적으로 완벽한 발효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할머니들이 사실은 파리의 그 어떤 분자, 요리사보다 더 깊은 화학적 지식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습니다. 이론이 맞아도 실행이 엉망이면 요리는 망칩니다. 할머니는 갓 버무린 붉은 배추 속을 손가락으로 쭉 찢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간 좀 봐. 짜나 싱겁나. 빨간색 고무장갑 위로 올려진 김치 조각. 저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혀가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안에 들어온 붉은 양념 덩어리. 저는 맵고 짤 것이라 예상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혀에 닿은 것은 고통이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첫 맛은 강렬한 매운맛이 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찹쌀풀의 은은한 단맛과 배추의 시원한 수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매운맛을 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지는 젓갈의 깊은 감칠맛. 그것은 멸치와 새우가 농축된 바다의 에센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당황해서 웅얼거렸습니다. 맵고 짜고 달고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복합미를 내기 위해 수십 가지 재료를 며칠씩 끓여 소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날 것의 채소 무침에서 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맛있지? 이게 손맛이야.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며 씩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울과 타이머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십 년간 축적된 감각의 데이터베이스, 즉 빅데이터의 산물이었습니다. 배추가 조금 짜게 절여지면 물을 더 넣고 고춧가루가 너무 매우면 배를 갈아 넣는 실시간 보정 작업이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당 한복판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자자, 허리 좀 펴고 새참 먹고 합시다. 막걸리였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담긴 뽀얀 쌀 와인, 그리고 쟁반 가득 담겨 나온 삶은 돼지고기 수육. 거대한 가마솥 뚜껑이 열리자 하얀 김이 폭발하듯 피어오르며 구수한 육향이 마당을 지배했습니다. 된장과 커피, 월계수 잎을 넣고 푹 삶아낸 통삼겹살은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셰프의 체면도 잊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점을 갓 버무린 배추 겉절이에 척 얹더니 생굴 하나를 올려 제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아, 해봐. 외국 양반 입 찢어지겠네. 입안 가득 들어온 거대한 쌈. 뜨거운 고기의 지방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차갑고 아삭한 김치가 그 느끼함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터지는 제철 굴의 신선한 바다 향기. 이건 완벽한 마리아주야. 프랑스 요리에서 푸아그라와 소테른 와인을 매칭하듯 기름짐과 산미, 식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온도였습니다. 뜨거운 고기와 차가운 김치의 온도차가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막걸리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달큰한 쌀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노동의 피로를 씻어내렸습니다. 브라보!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위한 신의 축복입니다. 세계 3대 진미를 다 먹어본 제 입에도 이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서 먹는 수육 한 점은 인생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점심 식사, 그 환상적인 수육 파티가 끝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저 맹렬하게 돌아가는 김장 시스템의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진기한 풍경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위대한 맛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의 과정에 제 손을 직접 담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은 가이드에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김, 나에게도 그 장비들을 주십시오. 나도 저 대야 앞에 앉아야겠습니다. 가이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렸습니다. 앙리 씨,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체험 학습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허리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은 섬세합니다. 미슐랭 주방에서 하루에 랍스터 50마리의 껍질을 까고 굴 100개를 손질하는 손이라고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결국 주인 할머니는 껄껄 웃으시며 제게 장비를 내주셨습니다.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특대 사이즈의 빨간 고무장갑, 그리고 꽃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방수 앞치마였습니다. 저는 마치 성스러운 갑옷을 입는 기사처럼 비장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명의 여인들이 둥글게 모여 앉은 거대한 양념의 원탁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제 임무는 김장의 하이라이트,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치대기였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배추의 감촉이 고무장갑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에서 소스를 바르듯 아주 우아하고 섬세하게 배추잎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양념을 붓으로 칠하듯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지. 그런데 배추 한 포기를 반쯤 칠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하려고요? 해 다 지겠네. 김장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제 손에서 배추를 낚아채더니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배추 뿌리 쪽을 단단히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양념을 한 움큼 쥐더니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배추즙을 착 놓고 양념을 쓱쓱 바르고 착 놓고 쓱쓱 바르고.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거친 듯 보였지만 놀랍게도 배추 잎 사이사이에 양념이 정확하고 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배추 한 포기를 완벽하게 붉은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 제가 3분 동안 끙끙거리던 것을 그녀는 눈 깜짝할 새에 해치운 것입니다. 봤죠? 이렇게 팍팍 양념을 아끼지 말고 밀어 넣어야 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감으로 딱 맞춰서라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셰프라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추즙을 착 놓고 양념을 쓱쓱 바르고 또다시 착 놓고 쓱쓱 바르고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엉성했습니다. 양념이 얼굴에 튀고 배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허벅지와 허리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구부린 자세는 서양인인 제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추의 결이 느껴졌고 양념의 농도가 손끝으로 읽혔습니다. 어느새 저는 옆자리 아주머니들과 비슷한 속도로 배추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제 자세가 좀 나오네.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주인 할머니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미슐랭 별을 받았을 때보다 더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념이 부족해 손을 뻗으면 누군가 말없이 양념통을 밀어주었고 잘 버무려진 배추를 내려놓으면 다음 사람이 받아 통에 담았습니다. 이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장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당당한 연주자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이마에는 뜨거운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 땀방울이 양념 속에 섞여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음식의 조미료였으니까요.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서쪽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플라스틱 김치통이 거대한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0포기. 무게로 환산하면 1.5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마지막 배추를 통에 담고 허리를 펴자 척추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눈앞에 쌓인 저 붉은 성벽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성취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잠깐만, 이 집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신다고 했어. 자식들이 서울에 있다고 해도 500포기는 너무 많아.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걸 도대체 누가 먹는 거지? 혹시 남은 김치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거대한 지하 저장고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김치를 정말 1년 동안 다 드시니까? 이건 군부대 하나가 먹어도 남을 양 같은데요. 제 질문을 통역해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턱으로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네. 우리 김치 주인들.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대문 밖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치통에 미리 붙여둔 이름표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을 회관 노인정에 갖다 드리고 저쪽 5통은 아랫마을 박씨네 갖다 줘. 박씨 영감이 거동을 못해서 김장을 못했어. 그리고 저기 10통은 읍내고아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독거노인 돌봄센터 차에 실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부였습니다. 그것도 생색내기용 기부가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일상적인 배급 같았습니다. 쌓여있던 김치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주인 할머니네 창고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허리가 휘도록 고생해서 만든 그 귀한 결과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트럭과 리어카에 실려 마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김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앙리 씨, 충격적이시죠? 이 500포기는 애초에 이 집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시골에서 김장은 마을 공용 식량을 만드는 행사예요. 겨울 동안 반찬을 해먹기 힘든 독거노인들, 몸이 아픈 이웃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겨울철 식량 보험 같은 거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들이 기계를 쓰지 않고 미련하게 노동력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세금을 걷습니다. 그 돈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생기고 지원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의 시골에서는 배추와 노동력,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그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도 심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 영감이 김치를 다 먹었을 텐데 라는 걱정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겨울에 굶는 사람은 없어야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데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 하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트럭에 김치통을 실으며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붉은 배추 한 포기에는 단순히 소금과 고춧가루가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강인한 생명력이 절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리를 예술이라고 떠들었지만 이들은 요리로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는 완전히 져서 어둑어둑해졌고 마당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많던 배추는 모두 사라졌고 언제 전쟁을 치렀냐는 듯 말끔하게 물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고무장갑을 벗은 손끝은 고춧가루 물이 들어 불그스름해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파스 냄새와 젓갈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제게 주인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투박한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꽁꽁 싸맨 누런 테이프 위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프랑스 총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박스를 제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엄마랑 나눠 먹어. 타지 나와서 고생하는데 밥 굶지 말고 라면 끓여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랑 나눠 먹어라. 파리에 있는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셰프라는 자부심에 취해 지난 몇 달간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이방인의 할머니가 제 어머니의 끼니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박스 안에서 톡 쏘는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고향의 냄새였고 어머니의 냄새였으며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 귀한 걸 제가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값은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유로화도 괜찮으신가요? 할머니는 정색하며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값은 무슨 놈의 값이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나중에 한국도 오게 되면 그때 와서 배추나 한 번 더 날라. 그럼 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저는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요리는 가격표가 없는 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배추를 절이는 기술이나 양념을 만드는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설명하기 힘든 감정,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밥은 먹었냐고 묻는 그 인사말 속에 담긴 타인의 안녕과 생존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대한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붉게 물든 고무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니,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할머니에게 부탁해 제가 꼈던 그 빨간 고무장갑을 기념으로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깔깔 웃으시며 새 걸로 하나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굳이 땀과 양념이 밴 그 헌 장갑을 달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장갑을 배낭 깊숙이 챙겨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그 어떤 명품, 가죽 장갑보다 이 3,000원짜리 고무 장갑이 저에게는 더 위대한 훈장이 될 것이라고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레스토랑은 저녁마다 만석이고 주방은 전쟁터처럼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주방에는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픈 키친의 가장 잘 보이는 곳,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벽면 한가운데에 빨간 고무 장갑 한 쌍이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것이 새로운 현대 미술 작품이냐고 묻기도 하고, 직원들은 셰프가 드디어 미쳤냐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저건 나의 스승님이 주신 졸업장이다. 내가 요리를 대하는 태도를 잊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지. 제 요리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접시 위에 완벽한 플레이팅, 0.1mm의 오차도 없는 칼질, 그리고 효율성에 집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한 직원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나눔과 온기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채소가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넉넉함을 담으려 노력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윽박지르기보다는 밥은 먹고 일하자라며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곤 합니다. 가끔 주방 일이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밤이 되면 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면 톡 쏘는 발효향과 함께 그날의 시끌벅적했던 마당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더 먹어. 이것도 가져가. 아이고, 우리 프랑스 총각 잘하네. 서로에게 더 주지 못해 안달이 났던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으로 마을 전체를 데우던 그 뜨거운 열기. 한국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동체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혼자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대한 인류의 의식이었습니다. 배추 500포기는 혼자 하면 지옥이지만 함께하면 축제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한국의 시골 마당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을 여행하신다면, 그리고 우연히 시골길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나르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 틈에 섞여 보십시오. 장담컨대 당신은 그곳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맵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달콤한 인생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했던 프랑스 셰프의 콧대를 꺾고 그에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가르쳐준 한국의 김장 문화. 배추 500포기에 담긴 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